여러분, 서기전 44년 3월 15일, 그날의 로마를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위대한 영웅이자 독재자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원로원 바닥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로마는 단숨에 피와 혼돈으로 뒤덮였고 그 거대한 제국은 다시금 걷잡을 수 없는 내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죠. 모두가 혼란에 빠져 다음 권력자가 누가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던 그때 한 시대의 운명을 가를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낭독됩니다. 놀랍게도 그 유언장에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이름조차 생소한 한 이름이 적혀 있었으니 바로 고작 18살의 병약한 소년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과연 이 어린 소년이 어떻게 당대 최고의 노련한 장군들과 정치 거물들을 모두 제치고 피비린내 나는 로마의 절대 권력을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아가 200년간 이어질 위대한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를 열 수 있었을까요? 그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그저 우연한 행운이나 운명의 장난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되고 실행된 지극히 전략적인 결과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해답을 찾아 떠나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야기는 단순히 한 영웅의 성공담을 넘어섭니다. 극심한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한 시대 속에서 한 개인이 어떻게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오히려 강력한 무기로 삼아 권력을 거머쥐었을까요? 나아가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거대한 제국을 설계했는지 그 탁월한 지략과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까지 심층적으로 조명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깊은 통찰과 짜릿한 몰입감을 선사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카이사르가 쓰러진 직후 로마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공화정을 수호하려던 암살자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피바람을 불러올 줄은 미처 예상하지 못했죠. 원로원의 바닥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선명했고 로마 시민들은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불안과 공포에 휩싸인 채 다음 날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누가 과연 이 혼돈의 시대를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가져올 것인가? 수많은 유력 정치인들과 군부의 거물들이 저마다의 야심을 숨기지 않고 권력의 칼을 갈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죠. 바로 그때 다시 한번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고 그 엄청난 내용은 로마 전체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스승이자 삼촌이었던 카이사르에게서 모든 것을 물려받은 양자로 지목된 인물은 다름 아닌 이제 갓 성인이 된 옥타비아누스였으니까요. 그는 당시 그리스 아폴로니아에서 학업에 매진하던 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는 병약했고 군사적 경험도 전무했으며 로마 내에서의 정치적 기반 역시 미약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거대한 권력판에서 그가 살아남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비치기 쉬웠습니다. 수많은 베테랑 정치인과 장군들 사이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그저 어린애로 치부하며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예상치 못한 운명의 부름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운명을 직감적으로 받아들이고 곧바로 로마로 향하는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죠. 그가 로마에 입성했을 때 그의 앳된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지만 그를 지켜보는 이들의 시선 속에는 저 어린 소년이 감히 카이사르의 후계자라고? 로마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경멸이 교차했을 겁니다. 그의 앞에는 카이사르의 충복이었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같은 강력한 경쟁자들이 버티고 있었고 카이사르 암살자들의 위협 또한 여전했습니다. 이 어린 소년은 과연 이 살벌한 권력의 무대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이전에 로마에 발을 디딘 것 자체가 너무나도 무모하고 위험한 도전은 아니었을까요? 그의 첫걸음은 그렇게 불안과 긴장, 그리고 알 수 없는 호기심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르의 유산을 지키고 스스로의 입지를 다지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만 했죠. 아직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오직 양아버지 카이사르의 막대한 유산과 이름,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자신의 강한 의지, 그리고 놀라운 지략만이 유일한 무기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양아버지 카이사르의 이름과 유산뿐이었던 옥타비아누스. 그는 로마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이 유산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에 따라
막대한 재산을 로마 시민들에게 아낌없이 베풀며 단숨에 민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당시 로마는 카이사르의 암살 이후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원로원 세력은 분열되어 있었고 카이사르의 오른팔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로마의 패권을 노리고 있었죠. 이들은 옥타비아누스를 그저 어린애로 치부했지만 28세 소년은 노련한 정치 감각으로 그들 사이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때로는 원로원과 손잡고 안토니우스를 견제했고 때로는 안토니우스와 협력하며 자신의 세력을 키워나갔습니다. 마치 경랑 속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물살을 찾아 나서는 작은 배처럼 말이죠. 결국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을 응징하고 로마의 질서를 되찾는다는 명분 아래 옥타비아누스는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카이사르의 옛 부하였던 레피두스와 손을 잡고 제2차 삼두정치를 결성합니다. 이는 로마의 모든 권력을 세 사람이 독점하는 무시무시한 동맹이었죠. 그들은 정적들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며 로마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위대한 웅변가 키케로마저 이 숙청의 희생양이 되었으니 그 잔혹함은 대단했습니다. 어린 옥타비아누스 또한 이 과정에서 결코 흔들림 없는 냉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마침내 카이사르의 암살자들을 향했고 기원전 42년 그리스 필리피 평원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와 삼두정치 군대가 격돌했습니다. 이 전투는 공화정의 마지막 불씨를 꺼뜨리는 비극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패배를 인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카이사르의 복수는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이제 로마는 삼두정치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왔지만 권력은 나눠 가질수록 갈등의 씨앗을 품는 법입니다. 레피두스가 일찍이 권력에서 멀어지면서 로마의 광대한 영토는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두 사람의 몫이 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방을,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동맹을 맺고 동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둘의 성격과 야망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전통과 질서를 중시하며 치밀하게 세력을 확장한 반면 안토니우스는 동방의 화려함과 이국적인 문화에 심취해 클레오파트라와 깊은 관계를 맺었죠. 그는 클레오파트라에게 로마 영토를 선물하고 그녀의 자녀들을 후계자로 삼으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안토니우스의 행보는 로마인들의 분노를 샀고 옥타비아누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가 로마의 가치를 배신하고 이집트 여왕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대대적인 선전을 펼쳤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조국을 버리고 동방 여왕에게 빠져든 안토니우스를 비난하기 시작했죠. 결국 둘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전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마침내 기원전 31년 그리스 서쪽 악티움 해상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뛰어난 전략과 아그리파의 지휘 아래 그의 함대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죠. 악티움 해전은 로마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패배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주했지만 옥타비아누스의 추격에 절망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로마에는 더 이상 옥타비아누스의 대적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18세에 로마의 발을 디뎠던 그 소년이 아니라 로마의 유일한 권력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는 로마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질서를 세울 한 위대한 지도자의 탄생을 알리는 서막이었죠. 악티움 해전의 승리는 옥타비아누스에게 로마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18세에 병약했던 소년은 이제 로마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가 된 것이죠. 하지만 그의 앞에는 또 다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과연 로마 시민들이 또다시 독재자를 용납할 수 있을까요? 오랜 내전과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지쳐있던 로마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지만 동시에 공화정의 전통을 파괴하는 행위에는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했으니까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비극적인 최후가 바로 그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옥타비아누스는 실로 놀라운 정치적 지략을 발휘합니다. 그는 스스로 모든 권력을 독점하는 대신 오히려 공화정을 복원하겠다고 선언하며
권력을 원로원과 로마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공표했죠. 수십 년간 이어져온 혼란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를 가져온 영웅이 이제는 공화정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리한 전략인가요? 그는 겉으로는 공화정의 전통을 존중하는 듯 보였지만 실상은 매우 교묘하고 치밀하게 권력의 핵심을 장악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프린캡스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이 칭호는 제1시민 또는 원로원 수석 의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마치 공화정 체제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민 중 한 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프린캡스의 지위는 단순히 명예로운 호칭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최고 사령관을 뜻하는 임페라토르 칭호를 유지하며 막강한 군사 통수권을 계속 행사했고 로마 전역의 속주들을 관리하는 프로콘술 임페리움을 통해 행정권까지 장악했습니다. 게다가 민중을 대표하는 호민관 권한과 종교 지도자인 최고 제사장의 자리까지 겸하며 명목상으로는 공화정의 틀 안에 있었지만 사실상 모든 핵심 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력을 통한 권력 장악과는 차원이 다른 정치적 천재성이 돋보이는 설계였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공화정이 복원되었다는 안도감에 환호했고 원로원 역시 자신들의 권위가 존중받는다는 착각 속에 그에게 더욱 큰 권한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27년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엄하고 신성한 칭호를 수여합니다. 이는 존엄한 자, 숭고한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를 로마의 모든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로 격상시키는 것이었죠. 이로써 그는 단순한 승리자를 넘어 로마 제국의 기틀을 다지는 위대한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프린캡스 체제와 아우구스투스 칭호는 로마 공화정의 껍데기를 유지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황제 중심의 재정시대를 여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로마를 피로 물들였던 내전을 종식시키고 불안정했던 공화정을 제국으로 재탄생시키는 위협을 달성한 것입니다. 옥타비아누스, 이제는 아우구스투스라 불리게 된 이 위대한 인물은 로마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그가 설계한 평화의 시대는 무려 200년 가까이 이어지는 팍스 로마나의 서막을 알리는 것이었죠. 과연 그는 어떻게 그 오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단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넘어선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로마를 재건하고 무려 200년 가까이 이어질 위대한 평화의 시대를 설계하는 데 온 힘을 쏟았죠. 수십 년간 피로 물들었던 내전으로 지친 로마 시민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것은 바로 안정이었고 아우구스투스는 이를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찍어 누르는 대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로마 전역의 속주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세금 징수 체계를 개선하여 제국의 재정을 튼튼히 다졌죠. 또한 사병화되어 제국의 불안 요소였던 군대를 국가의 상비군으로 전환하고 병사들에게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황제에 대한 충성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군벌들의 사적인 다툼을 뿌리 뽑고 광활한 제국의 국경을 굳건히 지키는 기반이 되었어요. 덕분에 로마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내부 안정에 전념할 수 있었죠. 로마를 벽돌 도시로 받아 대리석 도시로 돌려주었다는 그의 유명한 말처럼 그는 수도 로마를 대대적으로 재건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포rum, 평화의 재단, 아라파시스 같은 웅장한 건축물들은 로마의 위용을 과시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강력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광활한 제국 곳곳에 거미줄처럼 뻗어나간 도로들은 단순한 길이 아니었죠. 이는 군사이동과 교역을 원활하게 하여 제국을 하나로 묶는 혈관과도 같았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으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거대한 수도교는 시민들의 위생과 건강을 책임지며 로마가 얼마나 발전된 문명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웅장한 증거가 되었고요. 그는 문화예술의 부흥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보냈습니다. 베르길리우스, 호라티우스, 오비디우스와 같은 위대한 시인들을 후원하며 라틴 문학의 황금기를 열었죠. 이는 로마의 정신적 가치를 드높이고 제국의 문화적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모든 개혁과 건설은 아우구스투스의 놀라운 통찰력과 장기적인 비전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는 단기적인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200년 가까이 이어질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 시대를 설계한 위대한 건축가였습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하고 자신의 약점이었던 병약함을 오히려 치밀한 전략과 정치적 수완으로 극복해낸 그의 리더십은 정말이지 경이롭습니다. 그는 공화정의 껍데기를 유지하면서도 강력한 제국의 기틀을 다져 로마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안정과 번영으로 이끌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 문제에도 깊이 고심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유능한 인재들을 발탁하고 훈련시키며 제국의 안정적인 계승을 위해 노력했어요. 마침내 기원후 14년 7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전 그는 자신의 업적에 대해 로마를 벽돌 도시로 받아 대리석 도시로 돌려주었다고 자평하며 긴 생애를 마감합니다.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끝이었지만 그가 세운 시스템과 평화의 유산은 로마를 더욱 굳건히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극심한 혼란 속에서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고 개인의 약점을 강점으로 전환하며 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시대를 이끌었던 그의 리더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니까요.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그의 삶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소년이 로마의 운명을 바꾸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의 이야기는 과연 한 개인의 선택과 의지가 얼마나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며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